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중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수습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미중 관계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미국의 선거 형태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독특하죠. 뭐 직접 투표가 아니라 뭐 준간접 투표니까요. 예,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방에 딱 그거 선거하고 아니죠. 개표하고 끝나고 이러면 되는데. 일단 이제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갖고 이제 대통령을 확정하고요. 그 확정 그 12월 14일 날 그게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선자 신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의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당선자 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투표는 당일날 이제 선관위에서 당선자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1월 6일까지 가야지 당선자가 후보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538명의 선거인단 그런데 538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상원의원 수 더하기 하원의원 수 더하기 워싱턴 DC 특별구역의 3명. 근데 하원의원 수는 달라요.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이지만 그거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원의원 수가 가서 538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 투표가 가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1월 3일 날 가서 뽑히면 거기 선거인단에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독식을 하는 독식 체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날이 하나 있는데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요. 12월 8일은 뭐냐면 세이프 하버 데이라 그래서 선거인단까지 모여서 거기서 의논을 해서 우리는 누굴 찍을 건가를 또 다시 한번 확정을 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11월 3일 날 이제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대법원으로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없으면 12월 8일 세이프 하버 데이가 벌어질 수가 없죠. 거기가 돼야지만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2000년대 엘고와 조지 부시 때는 대법원에 가서 플로리다 재검표가 며칠이 걸렸냐면 3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로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불복 가능성 뭐 등등 그다음에 또 쿠데타 뭐 계엄령 뭐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얹혔죠. 요새 트럼프 쪽에서 이번에 지면 2024년 때 나 다시 한번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초박빙입니다. 플로리다가 뭐 뒤집혔다 뭐 등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가봐야 되고요. 지금 제일 격전지로 불리는 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거기가 이제 경합주 중에서도 진짜 경합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11월 4일이면은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겁니까? 플로리다가 각 주마다 다 다른데 플로리다가 11월 3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는 사전 우편 투표에만 유효표를 주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플로리다가 2000년에 한번 크게 당해놓으니까 바로 그것을 유효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가 당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 플로리다를 누가 이겼냐에 따라서는 이거 완전히 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플로리다 결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애리조나까지 그날 나올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플로리다, 애리조나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진짜 안 봐도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제일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판정 불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그 선거 결과가 투표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 의회를 가고 법원을 통해 가지고 확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과정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서로 미국의 시스템은 뭐냐면 자기가 패배를 인정을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일단 한 표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소송의 전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26일 날 베넷 대법관이 뭐 연방 대법원에 판사로 들어가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한 이슈가 됐던 게 그렇게 되면은 6대 3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런 등등의 아주 지금 치열한 정치 수싸움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최근에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각 주별 이 선거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많이 지금 공화당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주 같은 데서는 일주일 후까지도 유효표를 한다. 안 된다. 3일 내로 해라. 뭐 등등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불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그 부분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우편 투표가 많아서 지금 바이든이 우세하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유권자 등록수를 보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요번에 우편 투표가 지금 뭐 7천만 표까지 갔습니다만은 우편 투표에 증원된, 그러니까 새로 투표를 하겠다고 하신 분은 한 2,600, 700만 정도 되고요. 예. 현장 투표를 하겠다. 그런 분도 2,500만이나 지금 증원이 돼 있는 상태라서 모르고요. 펜실베니아, 우리 많이 격전지로 얘기하는데 지금 펜실베니아 공화당에 등록된 유권자가 3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은 13,000명이 줄었어요. 뭐 등등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가봐야 되고 그날은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마지막 합표까지 정확히 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뭐 그 선거 끝나고 그냥 또 개표하고 끝나고 이것도 아닌 뭐 이런 상태니까 아무튼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는 불확실성에 좀 대비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증시는요. 크게 영향 안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 민주당이 이러면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공화당이 이겼을 때 우리 증시 수익률은 좀 높았거든요. 그래봐야 뭐 굉장히 뭐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7% 정도를 오를 수 있는 토대를 항상 7%요. 뭐 가져다 줬다 이제 얘기들을 하고요. 월요일 날 재미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월요일이 아니죠. 29일이니까 이제 오늘하고 미국의 이제 오늘이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 나오는데 미국 3분기 GDP 숫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적게는 28.3%, 많게는 32.8%까지 지금 얘기를 했다면 7 내지 8%, 이게 연율이니까 분기별로 하면 7 내지 8%거든요. 그 중국이 4.9%였단 말이죠. 뭐 또 V자 반등 얘기 나오고 선거에는 트럼프 쪽에 유리할 것 같고요. 내일 또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하죠. 그렇죠. 애플 실적 발표하죠. 스타벅스 뭐 이런 데 하면은 월요일 날쯤이면은 굉장히 어떤 장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액티브해지는 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중 관계에 대해서 대선에 따른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소유물이 된다. 정말 좀 좀 대단히 극단적인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오대원 경기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트럼프의 이런 사실은 이런 프레임은 이 선거를 위한 프레임이고 바이든을 이제 친중이다. 그 아들이 뭐 중국의 기업의 어떤 고문 역할이나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나중에 억지로 중국어를 배워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은 선전선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계속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중국에 대한 고립 정책은 양당이 공히 계속해서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대하기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IT라든지 금융업종이 중국의 향후 미래 전략 산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장기로 가면 오히려 이제 바이든이 되는 것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예. 자,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하여튼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교의 우선 과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중국 때리기는 뭐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그렇겠죠.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우선주의식의 무역 관리 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재미난 게 지금 바이든도 어떤 연합체나 연방 이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같아져 버렸어요. 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건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서 다른 또 어떤 이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고요. 쿼드, 뭐 군사 협의체죠.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고 지금 바이든은 지금 바이든 측 공약에 이제 슬슬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CPTPP. 예. 예, 이거 지금 다시 뭐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중국을 넣어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갈 것이다. 근데 뭐 트럼프는 이제 WTO는 완전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WTO라는 우산을 또 한 번 더 쓰고 싶어 하고요. 예. 그런 면들이 다르지만 두 후보 누가 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한 데거든요.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또 한 번은 불꽃이 튀지 않겠느냐 보여주고요. 예. 사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사실 시장의 더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누가 되든지 아무튼 미중 간의 미중 관계는 한 번은 또 불꽃이 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좀 좁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 분쟁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현재까지 보면 이제 역시 기술 분쟁의 가장 핵심은 화웨이였고, 그렇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화웨이 장비를 안 쓰기로 협의를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화웨이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화웨이 또 기술 분쟁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화웨이는 자국 내에서는 우리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유럽이 좀 떨어져 나감으로써 굉장히 큰 자국의 지지 기반인 그 화웨이의 그런 상대 시장이 떨어져 나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예.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같이 미국의 연결고리가 좀 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공세로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5G에 대한 우월한 지재권의 그런 그 위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장을 침탈해 가겠지만 이미 한번 새가 꺾인 것은 사실이죠. 예. 중국의 기술 부분에서의 미국의 그 도전이 이미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타겟이 누가 되고 다음 타겟이 어떤 시장 분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고모님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좀 물어봤어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싸움인데, 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 중국이 가는 길은 자립형 내수 경제를 지금 확고히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5년까지 지금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판을 이제 만들겠다. 2035년이 왜 2035년이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첫 해가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중국 내에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이런 기술 분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끝났다. 끝났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그러니까 예. 초집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을 가자.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것은 화웨이 뭐 이런 말씀을 섣불리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화웨이는 중국 당국에서는 버린 카드입니다. 예. 새로운 리소그래피 장비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서 다시 반도체에서 새로운 신소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번이 기회다.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앞으로 중국이 EDA나 이 장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EDA는 반도체 자동 설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화웨이를 해서 화웨이를 구하고 이러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TSMC나 SMIC까지 다 지금 치고 있는 판에 그 카드들보다는 새로운 기술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반도체 전문가들하고 회의에서 제가 얻어 들은 얘기입니다. 예. 자, 뭐 단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해석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 집적도가 18개월에 그렇죠.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계가 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고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한계가 왔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중국은 다른 쪽의 기술을 통해서 그걸 넘어가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과제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기 제트기가 날르더라도 항상 예. 자동차는 항상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가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의 가장 큰 흐름은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자일링스가 뭐 AMD의 팔리니 말니 그런 인텔이 위험하니 이거는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로 가거든요. 이 싸움에 지금 중국이 들어왔고요. 여기서야말로 진짜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메모리 생산 능력이 아주 특수하게 이거는 뭐 일취월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대단히 강세가 됐습니다. 중국 경제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좋기 때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미국과의 그 분쟁이 제일 처음에 무역 분쟁에서 기술 분쟁으로 그다음에 환율 전쟁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기 때문에 환율 전쟁을 미리 좀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미국 대선이 그 위안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미 대선 이후에 중장기적인 전쟁은 기술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일치된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융 판도로 넘어가게 될 때 이 헤지모니를 잡고 있는 글로벌 금융에서의 세팅을 다 해놓은 미국을 벗어나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예. 이런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 즉 중앙은행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위안화의 그 법정 화폐의 전자화폐화 이런 새로운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든지 예. 아니면 IMF나 이런 그 BIS 같이 미국이 짜놓은 건 세계 글로벌 금융 판도와 전혀 다른 새 판에서의 금융 협력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제3세계 국가와 이런 신흥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시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고모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근데 뭐 진짜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이 쌍순환이라 그래서 뭐 국내 국의 이 순환을 그러니까 즉 내수 경제를 지금 뭐 활발히 해서 일단 기반을 다진다는 그게 큰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안화 강세가 좋죠. 특히 좀 잘 아시지만 뭐 외환 조작국이라는 뭐 지명을 받니 많이 하는 거 때 기억하시면 죽기 살기로 약 위안화를 만들던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는 예. 내수를 단단히 해서 자기네들이 반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근데 저는 위안화 강세보다는 지금 비틀거리는 달러가 더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상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달러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이제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오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한 환율 패권 전쟁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때 잘 보셔야 돼요. 비달러 자산으로 얼만큼 여유 유동성들이 들어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최초의 초합, 일합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은 내년도 1월, 2월 뭐 대통령이 뭐 확정이 된 이후에 이 어떻게 이 자산들이
뭐 약달러를 쫓아갈 거냐, 뭐 강한 뭐 중국 위안화를 쫓아갈 거냐, 거기가 첫 번째 승부처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거 관련한 영향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중국 경제에 관해서 한 두어 개 정도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 부분은 중국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V자 형태 반등을 했거든요. 이런 반등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 4분기도 5% 이상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V자 반등으로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는 거의 10%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료들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내수 소비가 정말 그 정도 따라와 줄 것이냐. 지금 최 고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서부 지역이 그 정도 발전을 해서 소비가 확 따라와 주고 도시화가 확 진행이 되면서 2억 7천만 명이 이르는 농민공들이 다 도시 인구로 전환이 되고 소비가 확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성장이 되겠지만 그게 모든 나라들이 바라는 것이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 고문님께는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중전에 열렸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에서 포인트가 뭐 있습니까?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쉬운 말로 중국이 이제 성장하려는 양에서 질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나올 방안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게 뭐냐면 기술 자립 방안,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개혁, 소득 분배 제도, 공급 차축 구조 개혁, 기업 환경 최적화, 조세 노동법,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가속화, 뭐 의료 뭐 등 사회복지 강화 이런 건데요. 이거는 2035년을 지금 향해서 가는 큰 이 뭐 그림을 그린다고 보고 있고요. 2035년이 지금 이제 요번에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게 5년짜리 계획 세우는 회의거든요. 근데 15년짜리를 지금 이제 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미중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이코노믹 그로스가 아니라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뭔가 질적으로 양상을 시켜서 미국과 한판 붙는다. 근데 자기네들 계획을 보면 2023년이면 중국의 평균 소득이 전 세계 평균 소득을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내수적, 그러니까 안으로의 이 강화를 한 후에 한번 붙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2035년까지 길게 장기 포석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오중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15년 동안 아무튼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미국과 어떤 형태로서 접근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결을 하면서 이겨낼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그 플랜을 짜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였습니다.